자, 그러면 먼저 열 전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이 전달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도, 대류, 복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열 전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열 전도란 물질의 직접적인 이동이 없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열 전달 현상을 말합니다. 이것은 물질을 이루는 원자 간 또는 분자 간의 에너지 이동으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모델이 있는데요. 여기 물질을 이루는 이런 원자들이 있고, 이 원자들이 이제 한쪽은 뜨겁고 한쪽은 차갑다고 할 때 열이 이제 뜨거운 쪽에서 찬 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원자들 사이에 에너지 이동에 의해서 전달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도 분포가 이쪽은 뜨겁고 이쪽은 차갑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열 전도 현상은 주로 고체에서 내부에서 일어나는 열 전도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열 전도율은 바로 이제 단위 시간당 흘러가는 열의 양, 이제 열 전도율 H라고 한다면 이 양은 이 양쪽의 온도 차이에 비례하고, 온도 차가 크면 클수록 열 전도가 잘 되고, 그리고 이 길이가 이제 짧을수록 잘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질에 따라 이제 열 전도율이 다른, 열 전도도가 다른 특성이 있는데, 그 열 전도도를 K라고 하면 이 열 전도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또 이 단면적이 이제 A라고 하면 이 단면적에 비례하게 되겠습니다. 물질의 열 전도도를 살펴보면 은이나 구리, 금과 같은 이런 금속들은 열 전도도가 큽니다. 철은 이제 이런 금속들보다는 상당히 좀 작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무나 이런 성면에 비하면 열 전도도는 큰 편인데요. 그리고 이 공기는 열 전도도가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열 전도도들을 일반적으로 살펴보면 금속은 이제 큰 경향이 있는데 열을 잘 전달하기 때문에 열의 양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금속은 열의 양도체이기도 하지만 전기의 양도체이기도 한데요. 그 이유는 금속 속에 있는 자유전자들이 열이나 전하를 운반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열의 양도체이며 전기의 양도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비금속은 일반적으로 이제 뭐 얼음, 유리, 뭐 나무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열 전도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열재로 쓰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열 전도도에서 가장 큰 물질은 그래핀입니다. 이제 신물질인데요. 이런 그래핀은 이제 탄소 원자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그 어떤 물질보다도 열 전도도가 뛰어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열의 양도체라고 하는 은이나 구리에 비해서 거의 10배 이상 높은 열 전도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 전도도가 가장 낮은 물질 역시 신재료인데요. 이런 물질은 에어로졸이라고 합니다. 이 에어로졸은 열 전도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이 공기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공기보다 더 낮은 수준의 물질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핀은 세상에서 가장 얇은 물질입니다. 왜냐하면 탄소 원자 한 층으로 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이 흑연을 한 층을 이제 테이프로 뭐 떼어낼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의 이제 그래핀 청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래핀 청은 이제 탄소 원자로 되어 있는 이런 막이 이제 반대로 받을 힘에 의해서 결합되어 있는 층이기 때문에 이제 쉽게 떼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핀은 단일 원자 정도의 두께를 갖는 2차원 편형 판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판을 이제 그냥 쓰게 되면 이것이 그래핀이 되고, 이걸 둘둘 말아서 원통형으로 만들면 탄소 나노튜브가 되고,
이것을 구형으로 만들게 되면 플루렌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신소재로 주목을 받고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그래핀은 이제 강철보다 200배 이상 강하고 다이아몬드보다 열 전도성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우 얇고 유연성이 뛰어나다고 하는데, 또 전기 전도성이 이런 실리콘보다 100배 이상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기존 기술을 대체할 차세대 트랜지스터나 전극 소재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이렇게 이제 구부릴 수 있는 디스플레이, 플렉스블 디스플레이, 고효율 태양전지, 전도성 잉커, 스마트 윈도 등에 활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에어로젤은 이제 꿈의 단열재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화성 탐사 로봇 소저너의 이제 단열재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자, 에어로란 말은 공기라는 말이고요. 젤은 이제 3차원 네트워크 구조를 말하는데요. 젤 구조를 유지하면서 구조 내에 있는 이 액체를 공기로 치환해서 얻은 다공성 나노 구조체입니다. 고체이긴 한데 거의 공기에 가까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마치 이제 얼어붙은 연기 뭐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고 공기 자체가 열 전도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제 좋은 단열재가 되는 것이죠. 근데 공기가 단열재라고 하니까 좀 이제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샤워를 하고 밖에 나왔을 때 왜 이렇게 춥게 느끼냐, 공기가 열을 다 뺏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공기 자체는 단열재인데 공기가 이제 서로 대류에 섞이면서 이제 열을 뺏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 전도성은 공기가 아주 낮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유체들은 이제 대류에 의한 또 열순환이 있기 때문에 대류를 막아주면 되는 것입니다. 대류를 막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것을 작은 쉘 구조로 가둬두는 것이죠. 그래서 에어로젤은 쉘 구조로 가둬두고 있기 때문에 단열성이 좋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열과 관련된 생활 속에서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한겨울에 나무 토막이나 금속을 만졌을 때 금속이 더 차게 느껴집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 금속은 열 전도성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열을, 우리 손에 있는 열을 뺏어갑니다. 열 전도를 통해서. 그래서 차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나무 토막은 열 전도성이 낮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손에 있는 열이 잘 흘러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덜 차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다음은 열대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열대류는 매질의 이동에 의한 열전달입니다. 다시 말해서 매질을 구성하고 있는 분자나 원자의 직접적인 이동에 의해서 열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주로 이제 유체 내에서 일어나는데요. 열 에너지를 가진 유체가 움직이면서 열을 운반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열대류를 이용한 하는 예들은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건물을 냉방한다든지 또 난방을 할 때 우리는 열대류를 이용합니다. 벽난로를 이제 우리가 뗀다고 하면 물론 이제 벽난로 자체가 이제 벽을 통해서 열이 전도로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공기를 이제 데움으로써 방 안을 이제 난방을 할 수가 있죠. 또는 라디에이터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이 라디에이터가 주변에 이제 공기를 데우고 이 공기가 순환하면서 난방이 이루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열대류에 의한 것입니다. 자동차 엔진을 냉각할 때 순행식 냉각 기관의 경우는 물이 이제 냉각을 시키죠. 그리고 이제 물이 다시 순환하면서 계속 냉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도 열대류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 인체의 체온을 조절하는 것도 이제 심장에서 내보내는 피가 열을 같이 전달하고 또
그래서 우리 몸에 이제 구석구석 말단부가 체온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대류의 대표적인 예로 자연 대류가 있습니다. 자연 대류는 온도차에 의해서 생겨난 유체의 흐름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을 끓이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진은 이제 물이 끓는 장면을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한 것입니다. 여기서 흰색은 이제 가장 온도가 높은 지역이고, 그리고 이 빨강색이 그 다음이고, 검은색은 이제 온도가 가장 낮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물 표면을 이제 보면은 이제 흰색과 붉은색이 섞여 있는데, 이 속에서 이제 대류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체가 이제 아래에서 가열이 되면서, 그러면 밑에서 뜨거워진 유체가 위로 올라오겠죠. 왜 올라오냐면 뜨거워지면 팽창하니까 가벼워져요. 그래서 밀도차로 의해서, 온도차로 생겨나는 밀도의 차이에 의해서 대류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현상이 이제 태양 표면에서도 일어나는데, 태양 내부에서 핵융합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서부터 물질이 이제 위로 대류로 올라오게 되죠. 그리고 표면에서 다시 또 가라앉고,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쌀알 조직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대류가 일어날 때는 대류환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베나르셀이라고도 합니다. 자, 밑에서 가열을 하고, 그러면 뜨거워진 유체가 위로 올라오죠. 그러면서 이게 식게 돼요. 그래서 다시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이런 순환 쉘이 만들어지는데, 이 쉘들을 베나르셀 또는 대류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바닥층에서 따뜻해진 유체가 상승해서, 왜 상승하냐면 팽창에 의해서 밀도가 가벼워지기 때문에 대류가 시작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밀도 차이에 의한 대류는 결국은 중력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중력이 없는 우주 공간에서 유체를 끓인다면 그게 대류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어느 부분이 가열이 되고, 그래서 화상을 입거나 폭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강제 대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연 대류는 이제 자연스럽게 가열에 의해서 밀도차가 생기고, 그래서 대류가 일어나는 것인데, 이것만으로는 열순환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강제적인 순환을 시키는 것입니다. 방법은 팬을 이용하거나 펌프를 이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동차에 이제 냉각 장치로 이제 펌프를 돌려서 이제 냉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온수 보일러 같은 경우도 이 난방 장치도 역시 강제적으로 순환을 시킵니다. 인체의 경우 이제 이런 펌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심장입니다. 그래서 열 순환을 시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컴퓨터에 보면은 이제 이런 방열판이라는 게 붙어 있는데, 이 펜이 달려 있어요. 이 펜이 왜 달려 있냐? 이것이 바로 강제 대류를 일으키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심장에서는 바로 이제 이 심장이 펌프 역할을 하면서 순환을 시키는 것이죠. 자, 컴퓨터에 보면은 이제 방열판에 핀이 이제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층층이 쌓여있는 이것들을 이제 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핀들이 이제 왜 많으냐? 바로 접촉 면적을 넓히기 위한 것입니다. CPU 쿨러도 마찬가지죠. 이 많은 핀들이 있어요. 이 핀들은 왜 있느냐? 공기와의 접촉 면적을 최대한으로 넓혀서 이제 이 사이에 많은 열이 이제 열 전달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열 전달은 이제 주로 전도에 의해서 일어나겠죠. 그리고 이렇게 더워진 공기가 이제 순환하는 것이 대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방열판 표면에 이제 온도를 이제 그래픽으로 이제 그려보면, 여기서 뜨거워진 이제 물체와 이제 CPU가 접촉해서 뜨거워진 이 부분이 이 핀을 통해서 이제 점점 열을 뺏기면서 냉각돼 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럼 다시 열이 이쪽으로 전도에 의해서 전달이 되고, 여기서는 또 대류에 의해서
물론 접촉에 의해서 열 전달이 되고 또 이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니까 그 대류에 의해서 열을 뺏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내려가는 것이죠. 다음은 복사에 의한 열 전달을 알아보겠습니다. 복사는 전자기파에 의한 열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태양에서부터 지구로 오는 열 에너지는 복사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중간은 진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진공을 통해서도 열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이죠. 자, 뜨거운 용광로나 난로에서 나오는 에너지도 역시 복사에 의해서 전달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만져보지 않아도 열기를 감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뜨거운 촛불 주위에 손을 위로 갖다 대면 이제 직접적인 대류에 의해서 데워질 수도 있고, 촛불을 만진다면 전도에 의해서 데워지겠죠. 그러나 그 주위를 손을 감쌌을 때 뜨거워진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이제 물질의 원자를 통한 직접적인 이동이나 또는 이제 대류에 의한 이동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열이 방사되는 거예요. 전자기파의 형태로. 이것이 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온도 0도 이상의 모든 물체는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부에 원자 또는 분자 열운동이 있고 이것이 전자기파를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복사에 의한 에너지는 파장이 고온일수록 파장이 짧은 전자기파를 방출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촛불이나 이런 것보다는 태양이 이제 훨씬 더 고온이죠. 그래서 6000도니까 그래서 더 파장이 짧은 전자기파를 방출하게 되겠습니다. 물체는 절대 0도가 아닌 이상 모두 복사선을 방출합니다. 그런데 이 복사선은 이제 온도에 따라 그 색깔이 달라집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예가 별이 되겠습니다. 별은 이제 붉은색의 별도 있고 푸른색의 별이나 노란색의 별 또는 흰색의 별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붉은색의 별은 온도가 낮은 별이고 흰색이나 푸른색의 별은 온도가 높은 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색온도라고 하는데요. 물체의 복사선은 물체 온도에 따라 다르고 이 색깔이 바로 그 표면 온도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온도가 낮은 별들은 이제 붉은색 계통을 띠고 있습니다. 2000도, 1500도, 그리고 우리 태양은 6000도의 별인데 노란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도를 넘어가면 이제 푸른색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별의 색깔이 이렇게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색온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체가 방출하는 이제 최대 에너지를 내는 복사선의 파장은 온도에 반비례합니다. 이것을 비인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것은 5500도에 이제 물체가 방출하는 복사선의 세기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3500도 K인데요. 3500도 K일 때 최대 복사선의 최대 에너지를 내는 이 복사선의 파장은 이제 5500도보다 더 파장이 이쪽으로 갈수록 길어지니까 파장이 길고, 온도가 높을수록 이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복사선의 파장이 짧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비인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비인의 법칙에 따라 우리는 이제 그 복사선을 알면 그 최대 에너지를 알면 복사선의 이제 온도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물리학에서 쓰는 용어 중에 흑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흑치라는 것은 들어오는 빛을 반사하지 않고 모두 흡수하는 물체를 흑치라고 합니다. 이런 흑치는 이제 검게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빛을 흡수해 버리니까, 반사하지 않으니까 까맣게 보이겠죠. 그래서 블랙바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검은색은 흰색보다 복사를 덜 잘 흡수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검은색은 주위보다 온도가 높을 때는 더 잘 방출하는 특징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흡수체라는 것은 가장 이상적인 복사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이런 속이 빈 관, 이 관을 보면 까맣게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관 속은 까맣게 보일까요? 그것은 이 관 속에 들어온 이 빛이 이 속에서 반사를 거듭하면서 다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확률이 작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검게 보이는 것이죠. 자, 이것을 보여주는 예가 바로 눈동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눈에서 이제 이런 홍채를 보면은 인종에 따라 이 홍채의 색깔이 다릅니다. 그러나 요 가운데 있는 이 동공은 이제 인종에 상관없이 다 검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이 동공은 이제 가장 빛을 잘 받아들이는, 흡수할 수 있는 모질입니다. 그래서 이 동공 속으로 들어간 빛은 이제 나오질 않죠. 그 안에서 시각세포에서 빛이 흡수되어 버리니까. 그래서 검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홍채의 색깔은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사람들의 눈 색깔은 크게 이제 블루, 푸른 눈동자와 그리고 초록색, 그리고 엠버, 호박색, 아니면 이제 브라운, 검은 갈색 이런 색깔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홍채에 있는 이 멜라닌 세포가 만들어내는 멜라닌 색소의 비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생후 6개월경에 확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유전적으로 정해지는 신체의 특징의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알려져 있는 유전자는 EYCL1, 2, 3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갈색, 녹색, 파랑의 표현형을 나타내는 눈 색깔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모든 물체는 열을 방출함과 동시에 또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가 에너지를 방출만 하는 물체가 있다면 계속 식어가서 절대 용도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관측을 통해서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용도인 물체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력학 제3법칙이 되겠습니다. 지구의 평균 온도는 최근 50만 년 동안 19도에서 27도씨 사이에서 변해왔습니다. 근데 이론적으로는 이제 우리 지구의 온도는 영하 18도씨가 되어 맞습니다. 근데 실제 온도는 그보다 30도씨 이상 높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지구의 이제 대기에서 이런 온실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온실 효과가 지구 내부로 들어온 열이 다시 지표를 통해서 방출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대기 중에 있는 온실가스에 의해서 지구로 재복사가 되기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높아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주의 온도는 또 어떨까요? 우주의 평균 온도는 절대 온도로 2.7도 정도입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우주 배경복사라는 것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주는 빅뱅 이후로부터 계속 팽창하면서 식어왔습니다. 그래서 우주 전체의 평균 온도는 현재 절대 온도로 2.7도로 이제 이렇게 추정되고 있는데 그 증거가 실제로 우주 배경 복사 관측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복사, 이것이 바로 우주 전체의 이제 온도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붉은색 지역은 온도가 높은 지역이고 검은색 또는 청색으로 보이는 이런 지역들은 온도가 낮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의 온도 차이는 불과 1만 분의 1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주에 이제 이런 온도차가 있다는 것 자체가 우주의 밀도가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이 있었다는 것이고 이런 불균일에 의해서 우주에 이제 은하단과 같은 이런 구조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퀴즈입니다. 여러분들 이 퀴즈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 답을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한낮에 온도가 더 높은 차는 어느 차일까요? 검은색 차와 은색 차가 있습니다. 또 밤중에 표면 온도가 더 높은 도로는 어디일까요? 아스팔트일까요? 시멘트 도로일까요? 햇빛에 빨리 녹는 눈은 깨끗한 눈일까요? 아니면 더러워진 눈일까요? 인공위성을 보면은
이건 허블 우주망원경입니다만 이런 이제 금속 방막으로 쌓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다음은 보온과 단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겨울철에 모피옷을 입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모피는 이제 이 내부에 이제 많은 공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기는 앞에서 살펴본 대로 뛰어난 단열재입니다. 그런데 이 모피 틀 사이에 있는 이 공기들은 하나의 이제 구분된 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대류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열 차단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틀은 이제 일종의 공기의 대류를 이제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단열성이 뛰어난 것입니다. 자, 다음은 단열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기는 뛰어난 단열재입니다. 그 이유는 열 전도도가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공기는 기체이기 때문에 대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열 효과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좋은 단열재가 되려면 이 대류를 차단해야 됩니다. 스티로폼이나 성면, 모피는 뛰어난 단열재인데 이들은 공통점이 내부에 많은 공기층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공기층 자체가 이제 많은 작은 층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대류가 일어나지 않아서 좋은 단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열기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열기관이란 열을 일로 바꾸는 기관입니다. 열 저장체에서 열을 뽑아내서 일로 전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간단한 열기관은 난로 위에 올려있는 주전자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주전자물이 끓으면서 전기가 이제 뿜어져 나오죠. 그럼 이 전기에 이제 이렇게 팬을 갖다 대면 이 팬이 바람개비가 돌아가면서 어떤 이제 동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람개비를 돌려서 만약에 이걸 이용을 해서 뭐 발전을 한다면 전기를 이제 일으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열 저장체로부터 나온 열을 이용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열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 에너지를 기계적인 에너지, 즉 역학적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열기관들의 특징은 뭐냐면 작동 물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기기관의 경우는 수전기가 바로 작동 물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전기기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물을 끓여서 이 수증기를 내보내면 이 수증기의 압력에 의해서 이 피스톤이 왕복 운동을 하고 그것을 이용을 해서 이런 바퀴를 돌린다든지 해서 역학적인 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자동차 엔진은 이제 작동 물질로 휘발유 또는 경유를 이용하는데요. 공기와 혼합물로 섞어서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점화 플러그로 폭발시켜서 피스톤의 왕복 운동을 이끌어냅니다. 전기기관은 수전기의 열 에너지를 기계적인 일로 바꾸는 장치입니다. 이 전기기관은 실린더와 앞뒤로 움직이는 피스톤으로 구성되는데 이 연수가 실린더 안이 아니라 이제 이 바깥에 친 이 화로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화로가 따로 있고 실린더가 따로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외연기관이라고 합니다. 그 반면에 내연기관은 실린더 내에서 이제 이 연소와 그리고 실린더 운동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전기기관의 역사를 보면 기계 작동을 위해서 끓는 물을 이용하는 아이디어 자체는 2000년 전에 이미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기기관을 처음 만든 사람은 영국의 토머스 뉴커먼이 이제 1705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흔히 알려져 있는 제임스 와트는 이것을 개선한 사람입니다. 1769년에요. 그리고 상업용 전기기관이 출시되기 시작한 것은 1776년이고 이때부터 산업혁명이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내연기관은 자동차나 비행기의 엔진이 내연기관이 되겠습니다. 내연기관은 연소가 화로가 아니라 실린더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엔진이 동작하는 원리는 네 가지 사행정 기관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제1행정은 피스톤이 실린더의 끝으로 내려오는 이런 과정이요. 그래서 이때 이제 혼합한 휘발유와 공기의 혼합기체가 밀려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압축 과정입니다. 피스톤이 위로 움직이면서 혼합기를 눌러서 압축합니다. 혼합기체를 눌러서 압축합니다. 제3행정은 이제 전기적인 불꽃이 일어나면서 혼합기가 폭발하고 그리고 팽창하면서 피스톤 아래로 이제 누르는 팽창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과정은 피스톤이 다시 위로 올라가면서 연소한 가스를 밖으로 밀어내는 배기 과정이 되겠습니다. 공기를 작동 물질로 하여 작동하는 열기관도 있습니다. 이 열기관은 1816년에 로버트 스틸링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스틸링 엔진이라고 불립니다. 19세기 초 전기기관과 성능을 겨뤘는데 효율이 낮아서 내연기관에 밀려났습니다. 그 후에 적합한 작동가스를 채택해서 수소나 헬륨을 채택해서 효율이 좋은 열기관 기의 연구로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열효율이 40%인 것도 있다고 합니다. 열기관은 열의 일부를 일로 전환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어떤 열기관이 고온의 열원에서부터 Q1이라는 열을 흡수해서 그리고 일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열을 이제 방출했다고 할 때 Q2라는 열을 자 그러면 이제 이 열기관이 한 일은 W는 Q1-Q2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열기관의 열효율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흡수한 열분의 한 일 그리고 한 일은 Q1-Q2이니까 결국 열효율은 1-Q1분의 Q2가 되겠습니다. 근데 Q1분의 Q2는 바로 T1분의 T2 사이와 관계에 있다는 걸 이론적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열은 T1과 그리고 고온의 열은 그리고 저온의 열은 T2 사이에서 작동하는 열기관이 있다면 그 열효율은 1-T1분의 T2가 되고 이 값은 1보다 작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열기관도 1보다 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보다 작은 값을 갖겠습니다. 모든 열기관의 효율의 한계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처음으로 계산한 사람은 카르노입니다. 1824년 프랑스의 공학자 카르노는 가장 이상적인 열기관의 열효율을 계산했습니다. 이 열기관은 온도 TH와 이제 높은 온도죠. TH와 낮은 온도 TC 사이에서 작동하는 열기관의 가능한 최대 효율을 계산해냈는데요. 그 효율은 바로 1-TH분의 TC라는 것입니다. 자, 이 열기관은 이제 A, B, C, D 순서로 이제 작동을 하는데 A에서 B로 가는 과정은 등온 팽창이 되겠습니다. 이때 열을 이제 고온의 열원으로부터 흡수하게 되고 그 열이 QH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과정은 이제 단열 팽창의 과정입니다. 단열된 채 이런 이제 팽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온도가 이제 내려가게 되겠습니다. TC로. 그리고 그 다음 과정은 등온 압축 과정입니다.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계속 압축이 되는 과정인데요. 그리고 네 번째 과정은 단열 압축 과정입니다. 여기서는 외부의 열을 이제 받지 않는 상태에서 압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피가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이제 하나의 사이클을 완성하게 되겠는데 그동안에 한 일은 바로 이 면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일이 이루어졌을 때
이론적으로 이제 이 열 효율을 L-TH분의 Tc가 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열기관은 결국은 이 열원에 의해서 열 효율이 주어지고, 이 온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열 효율은 커지긴 하지만 절대로 열보다 커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열펌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열펌프는 열기관을 거꾸로 돌리는 장치입니다. 대표적으로 냉장고나 에어컨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어컨이 작동하는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에어컨은 냉매를 이용하는데요. 이 냉매는 쉽게 증발하는 물질을 이용합니다. 암모니아나 프레온가스 같은 것인데요. 자, 이런 액체는 압축을 하거나 또는 고압을 압축하거나 아니면 온도를 낮추면 이제 고체로 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압축기를 이용해서 이 냉매를 이제 고체로 만듭니다. 이것을 응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액체인 물체가 고체로 바뀔 때 열을 방출하게 됩니다. 이것을 응축률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응축된 이 물질을 이제 실내로 들여보냅니다. 그러면 실내에서 이것이 기화가 되면서 이때 기화열을 흡수하게 되는데 외부로부터 열을 흡수하게 되죠. 그러므로 해서 이 실내가 이제 냉방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액체로 돌아온 이 냉매를 또 다시 압축기가 압축을 해서, 그래서 이것을 고체로만 응축을 시키고, 그래서 응축열을 방출하고 또 실내로 들어가서 또 기화열을 흡수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에어컨이나 냉장고는 실내를 냉각하거나 또는 냉장고 안을 냉각하는 그런 이제 열기관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열펌프는 저온에서 고온으로 열을 옮깁니다. 이때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에너지를 W라고 하면은 이제 저온으로부터 열 QC를 흡수해서 이때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바깥으로 QH라는 큰 열을 이제 방출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이제 열펌프는 작동계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작동계수는 한 1분의 이제 Q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QH-QC분의 QC가 되겠는데요. 보통 이런 작동계수는 냉장고는 5 정도가 되고 에어컨은 2 내지 3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연구기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구기관이란 외부에서 동력을 공급받지 않아도 영원히 일을 계속할 수 있는 동력기관을 말합니다. 연구기관은 제1종 연구기관과 제2종 연구기관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제1종 연구기관은 외부에서 한번 동력을 전달받으면 더 이상 에너지 공급이 없어도 스스로 작동하며 일을 할 수 있는 열기관을 말합니다. 자, 이 제1종 연구기관에 대한 아이디어는 많은데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면, 자, 여기 물통 안에 이제 물이 있습니다. 자, 이 물이 처음 이렇게 흘러가서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이 터빈을 돌린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물은 다시 또 밑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흘러가서 다시 내려오면서 또 터빈을 돌리겠죠. 그럼 터빈을 돌릴 때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발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아이디어는 어디서 잘못됐을까요? 물이 저수지 밑으로, 이 물통 밑으로 물이 흘러갈 것은 틀림없지만, 그러나 이 물이 자신의 수위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에너지 보전 법칙에 위배되겠습니다. 자, 이와 비슷한 또 다른 이제 연구기관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위쪽에 물통이 있고 이 물이 흘러내리면서 이제 이 물이 기계를 돌립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죠. 근데 이 물은 다시 이제 밑에 내려와 있는데 이 기계를 돌릴 때 펌프를 돌려 가지고 이 물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은 끊임없이 이렇게 순환하면서 에너지를 얻는다는 것이죠. 자,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물이 내려오면서 한 일이 기계도 돌리고 펌프도 가동하고 그것을 씀으로써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죠. 그래서 이 물이 이 위로 올라갈 만한 에너지를 사실 얻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연구기관들은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을 무시하고 이제 만들어진 연구기관인데 일종 재연구기관은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다는 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2종 연구기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2종 연구기관이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열 효율이 100%인 열기관인데 열 에너지를 전부 일로 변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상적인 가상적인 열기관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닷물을 이용하는 엔진이 있겠는데요.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열을 빼앗아 일을 하고 이 물을 차가운 물을 이제 뒤로 흘러보낸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에너지 보존 법칙에는 위배되지 않지만 결국 저온의 열원으로부터 열을 빼앗아 고온으로 내보내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냉장고를 이제 냉장고가 돌아가는데 외부에서 전기 없이 돌아갈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바로 열역학 제2법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흘러가지 저온에서 고온으로 흘러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연구기관과 열역학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열역학이 발전하기 전에는 많은 연구기관들이 나왔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연구기관 외에도 아르키메데스 해머차라고 해서 이 해머가 이 무게가 달린 이제 추가 떨어지면서 그 힘으로 이제 해머를 돌립니다. 그리고 그 힘에 의해서 또 해머차가 돌아가면서 또 해머를 끌어올린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 이런 열기관도 있고, 계속해서 돌아가는 회전판 또는 이 수차가 돌아가면서 이제 물을 퍼올리고 이 퍼올린 이 물이 다시 이제 에너지를 내게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방법으로 돌아가는 연구기관들이 많은데 이런 연구기관들은 열역학이 정립되기 전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어 많은 논의와 실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구기관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결국은 열역학이 확립되었고 그것을 설명하는 학문으로 열역학이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열역학 제2법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고 있습니다.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자발적으로 흐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는 흐르지 않습니다. 유리컵이 떨어져서 깨어지면 다시 유리컵을 원래 위치로 되돌려 놔도 원상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주 내에 원자들은 무질서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이것입니다. 또 어떤 열기관도 열을 흡수해서 100%의 열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무엇이냐면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과정 중에는 한쪽 방향으로만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 방향으로는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뭐냐면 어떤 일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을 금지하는 법칙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법칙으로 정리한 것이 열역학 제2법칙입니다. 열역학 제2법칙은 에너지의 형태가 쓸모없는 형태로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개의 무질서한 정도를 나타내는 양으로 엔트로피가 있습니다.
계를 구성하는 입자들의 미시적인 운동 상태, 다시 말해서 이 분자들의 열운동과 같은 이런 운동 상태를 얼마나 무질서한가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무질서한 정도가 크면 엔트로피가 큰 상태고, 또 질서에 있는 상태가 되면 엔트로피가 작아지겠습니다. 물질을 가열하게 되면 분자의 열운동이 활발해집니다. 따라서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볼츠만이라는 물리학자는 개의 엔트로피는 이런 미시적인 입자들의 상태수, 이 상태수와 정의될 수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수학적으로는 이 엔트로피는 미시적인 상태수의 로그 값에 어떤 상수를 곱해준 값이 되겠습니다. 즉 미시적인 상태수가 크면 클수록 엔트로피는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열역학 제2법칙을 엔트로피로 표현하면 개의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우주와 같이 우주는 하나의 고립된 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개의 엔트로피는 감소할 수가 없고 오직 증가하거나 그대로 있을 수만 있다는 것이죠. 자, 엔트로피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것을 동전 던지기에 비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전 5개를 던지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 나오는 경우의 수는 동전이 전부 앞면이 나올 경우가 있겠죠. 그것은 앞면을 우리가 H라고 표시한다면 이 5개가 전부 H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또 반대로 동전이 모두 뒷면이 나오는 경우는 동전의 뒷면을 T라고 했을 때 전부 T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것도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동전 5개를 던져서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모두 몇 가지일까요? 이것은 2를 5번 곱해준 것과 같습니다.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32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 경우의 수 32가지 중에서 전부 앞면이 나오거나 전부 뒷면이 나올 확률은 32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외에 앞면이 4개가 나오고 뒷면이 하나가 나올 확률은 가지수는 5가지가 되겠고, 반대로 앞면이 한 번 하나 나오고 뒷면이 4번 나올 확률도 가지수도 역시 5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개가 앞면이 나오고 2개가 뒷면이 나올 확률, 또 2개가 앞면이 나오고 3개가 뒷면이 나올 확률은 각각 경우의 수는 10번씩 있겠습니다. 이것을 도수 분포표로 그리면 그림과 같겠습니다. 다음은 동전을 100개를 던지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동전이 100개가 모두 앞면이 나오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100개가 모두 다 뒷면이 나오는 경우도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동전이 나오는 가지수는 전부 101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경우에 나오는 개수는 2 곱하기 2 곱하기 해서 100번을 곱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 총 개수는 1.27 곱하기 10의 30제곱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100이 나올 확률은 1 곱하기 2.27 곱하기 10의 30승분의 1이니까 거의 확률이 0입니다. 마찬가지로 뒷면이 전부 똑같은 면이 나올 확률은 전부 뒷면이 나올 확률 역시 그렇게 낮습니다. 자, 이것을 도수 분포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이나 또는
앞면이 100개 나오거나 또는 뒷면이 100개 나올 확률은 거의 0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가장 많은 경우의 수는 앞면과 뒷면이 똑같이 나올 확률입니다. 이게 10의 29승배나 돼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여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절반 가까이 나올 확률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질 수 있는 경우, 앞면이 나오거나 완전히 뒷면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동전 개수가 이렇게 많아지면 결국 이 개의 상태의 수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집니다. 개의 상태가 이렇게 많아지는 경우에는 무질서할 경우가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질서 잡힌 상태가 될 확률은 거의 0에 가까워지고 이것이 이제 반반 정도 섞일 경우가 가장 무질서할 경우가 되는데 무질서한 경우가 훨씬 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걔는 무질서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결국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은 확률이 높은 쪽으로 진행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력학 제3법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3법칙에서는 엔트로피는 절대 0도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그 변화량이 0에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0도에서는 엔트로피 자체도 0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자연계는 절대 0도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엔트로피도 0으로 수렴할 뿐이지 0에 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